어머니 방은 근처 모텔로 따로 예약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만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라고?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벌써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거기도 괜찮대요. 라며 태연히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모텔 천장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듯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어머니가 기대 가득 안고 떠난 가족 여행에서 겪은 아주 씁쓸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너무나 쉽게 무시당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 아침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1세 김정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올해 봄, 정확히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던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자식들 바쁘단 핑계로 늘 혼자였던 제게 가족 여행이라는 말은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제주도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그 말에 순간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설마 나까지 껴주겠어 했던 마음을 단숨에 뒤집는 한마디였거든요. 아들 집에선 손녀가 자꾸 할머니랑 제주도 가면 좋겠다 했다며 같이 가자고 했죠.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공항에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했거든요. 전날부터 정성껏 도시락도 싸고 손녀 줄 과일도 가방에 넣어두었죠. 단정하게 머리를 넘기고 가방에 약봉지랑 얇은 스웨터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부터 이상하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차 시동 걸어 놓고 며느리를 기다리더군요. 나는 현관에서 꾸물꾸물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짐은 뒷좌석에 두시고요. 공항 가면 체크인은 각자 하기로 해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속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가족 여행인데 각자. 차 안에서는 손녀가 신나서 호텔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할머니 수영장에 밤에 불 들어오는데 완전 예뻐요. 그 아이 말만 들으면 진짜 꿈 같은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며느리는 제게 슬쩍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근데 숙소가 조금 나뉘었어요. 그 얘긴 이따 도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죠. 가족이 같이 가는 여행에서 그럴 리가 있겠나 싶어서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만 호텔 로비가 아닌 바로 옆 골목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제주 하늘을 마주했을 땐 그저 좋았습니다. 햇빛은 쨍했고 손주는 들뜬 얼굴로 저한테도 팔을 흔들어 줬어요. 며느리는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하고 인사를 건네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렌터카에 타고 해안도로를 달릴 땐 조금 들떴어요. 며느리가 조수석에서 아이 간식을 꺼내 건넸고 아들은 운전대 잡고선 바다다 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이 가족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땐 기대보다 더 괜찮은 호텔이었습니다. 넓은 유리문, 대리석 로비, 손녀는 할머니, 여기 수영장 있어요. 하며 손을 흔들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예약 내역을 확인하더니
직원에게 뭔가를 조용히 묻고 이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숙소는 다른 곳이에요. 잠시만요. 위치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원래 이 호텔에 방 2개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성수기라 그런지 방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방은 바로 옆 모텔로 했어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아들은 곁에서 맞장구 치듯 말했습니다. 거기도 괜찮은 데래. TV도 잘 나오고 안전하대. 방이 없어서 나는 모텔로 가야 한다고? 그래, 내가 따로 자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같은 호텔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모텔이라고?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어디든 괜찮아.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역시 어머니는 이해심이 넓으세요. 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호텔 로비 직원에게 캐리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텔을 등지고 아들이 내민 지도를 들고 혼자 모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텔 앞에 도착하자 간판 아래 조명이 나간 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 같은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왱왱 울렸고 문을 열자 차가운 담배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작고 침대 하나, 먼지가 앉은 커튼. 도로 쪽으로 열린 창문엔 작은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포함된 가족 여행이 맞나? 진짜로 만실이었을까? 며느리는 분명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라고 했지만 그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도리어 이상했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왔습니다. 천장이 얇은지 빗소리가 쏴 쏟아졌습니다. 가방에서 파스 2개 꺼내 붙이고 침대 옆 탁자에 앉아 아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봤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읽고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미 방 배정도 끝났고 괜찮다고 계속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어쩌면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호텔 복도를 서성이며 어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그 애는 말 없이 저를 올려다보았고 꿈속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있어도 돼.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축축하게 젖은 베개를 보고서야 꿈속 눈물은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호텔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족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무릎 위 가방끈만 괜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며느리가 아이들 손을 붙잡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짧은 대화였고 며느리는 금세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일정은 제주 동쪽 마을 투어였고 점심은 유명한 해물 뚝배기 식당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불편한 건 없었어요? 응, 괜찮더라. 푹 잤어. 정말 푹 잤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괜찮다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걸 문득 깨달았지요. 그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대답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땐 대기 인원이 많아서 밖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고, 저는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늘 아래에 있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아이들 자리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바다도 보이고 자리도 넓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는 여기 앉으세요 하며 창문 끝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마치 보여주기용으로 좋은 자리인 척했지만 사실상 대화에서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내 자리는 늘 구석이라는 걸. 식사가 시작되고 며느리는 아이들 젓가락을 챙기고 국물도 떠주며 분주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말했죠. 오늘 저녁엔 흑돼지 구이 어때? 좋지. 고기 먹고 애들 놀이터도 잠깐 들르자. 그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 속에 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돌아보거나 제 의견을 묻는 일이 없었지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호텔에서 온천도 하고 영화도 볼까? 좋아. 엄마랑 같이 볼래. 그 말에 아들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모텔에서 푹 쉬시고요. 피곤하시잖아.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같이 하자가 아니라 빼드릴게요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혼자 침대에 앉아 손주가 보내준 셀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앨범을 넘기다 며느리가 올린 가족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아들, 며느리, 손주 둘 그리고 저는 없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가족 사진이구나. 그 안에 저는 끼워 넣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으려다 며느리 말 한마디에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말고 저쪽에 혼자 앉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식당 구석 창가에 홀로 앉아 접시에 담긴 빵과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신 것도 아닌데 어쩐지 목구멍이 자꾸 메었습니다. 카페와 식물원을 들르는 일정 내내 사진을 찍을 땐 늘 제가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말고 이쪽 배경으로 서주세요. 여기가 사진 잘 나와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이제 뒷배경으로만 존재해 주세요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올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저희끼리 잠깐만 돌아다녀도 괜찮을까요? 애가 좀 뛰어다니고 해서요. 저녁쯤 어머님 숙소 앞에서 뵐게요. 그 말에 저는 그래, 나야 괜찮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너무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지요. 그날 밤 모텔 창문 너머로 호텔 조명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족이 그 건물 안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그 건물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주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저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주 여행 마지막 날, 저는 거의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저 일정에 맞춰 관광지를 돌았고, 손주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쌓이고 쌓여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붙이고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치 없이 웃으며 엄마, 이번에 같이 와서 좋았죠? 다음에 또 가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제겐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해요. 애들도 기다려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허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에 들어서자 식탁 위엔 전날 차려둔 듯한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다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실 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집은 엄마가 우리 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냥 서류만 정리하면 돼요. 그 순간 밥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집을 줬다고? 내 명의로 남아있는 그 집을 언제부터 자기들 집이라고 생각한 걸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 얘기는 나중에 하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리던지. 마치 내가 그 집 한 구석에 얹혀 살아야 한다는 말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저희 말 믿으세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집이 이 아이들 눈에는 그냥 도장 한 번 찍으면 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저희 말 믿으세요. 어려운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 아이들에게 내 삶을 맡기겠다고 했던가? 내가 언제 그 집을 내어주겠다고 했던가?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너희 집이라고 생각했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굳혔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생각 안 하겠어요? 그저 현실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가 어머니 생각 안 하겠어요? 그저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를 그냥 도장 찍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니? 아들의 표정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솔직히 집은 원래부터 저희한테 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살림도 다 저희가 하고 애들 키우는데도 쓰이고 엄마도 알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한 번도 집을 준 적은 없는데 언제부터 이 아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걸까? 내가 그동안 침묵하고 양보했던 것들이 결국 내 권리를 내어준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숟가락을 치우듯 밀어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집이야. 너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 부려요? 저희가 잘 살자고 그러는 건데 왜 못 믿으세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집. 그 집은 내 삶이고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너희가 말하는 편안함은 결국 나를 밀어내는 거잖아. 내가 눈 감은 뒤라면 몰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돼. 절대 못 준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묵직하게 손에 잡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서류는 어디에 있고 은행에 가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만약 이 아이들이 몰래 무슨 일을 벌이려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 내 삶,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킬 거야.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등기소에 들러 집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아무런 근저당도 걸려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힘차게 뛰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내 손에 있다. 그러나 안심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언제 또 무슨 말을 꺼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몰라 대비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자가 어머니 단독이니 어머니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임장이나 인감도장이 넘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반드시 본인께서 직접 관리하세요. 절대 다른 분께 맡기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 안 서류를 전부 정리해 금고에 넣어두었고 인감도장도 늘 제 가방 속에 넣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대화,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무심한 반응,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까지 들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이게 우리한테 다 좋은 길이에요. 저는 일부러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져와 보렴.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근저당 설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단다. 집은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말라고. 이건 우리 가정의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다. 그러니 당장 나가라. 아들은 얼굴이 붉어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저희가 다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왜 못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잘 되자고. 그건 너희 욕심일 뿐이야. 너희 입에서 가족이란 말이 나오지만 정작 날 계산서에만 올려놨지. 나는 이제부터 내 집, 내 인생, 내 자존심을 내 손으로 지킬 거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이런 얘기를 꺼낸다면 이 녹음은 바로 법원에 제출할 거다. 알겠니? 아들 부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키겠다고 선언한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부터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절차는 다 저희가 알아봤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역시나 근저당 설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다. 너희 욕심 때문에 쉽게 넘길 생각은 없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해해요. 저희가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엔 며칠 전부터 녹음해둔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문제는 돌아가서 얘기하면 되라고 말하던 순간, 아들이 엄마 집은 원래 우리 거나 다름없다라고 했던 목소리,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 녹음해뒀다. 혹시라도 나 몰래 움직이려 했다면 이 자료는 바로 변호사와 경찰에 넘길 거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희도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애들 핑계 대지 마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란 건 돈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었어. 그저 가족으로서 함께 웃고 지내는 거였어. 그런데 너희는 날 계산 속에만 뒀더라. 이제 됐어. 다시는 내 집 얘기 꺼내지 마라. 그 순간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두 사람은 결국 서류를 들고 허겁지겁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동네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동네 부동산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집 얘기를 흘리고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미 소문이 퍼져서 거래할 수 없을 거라던데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둔 상태였고, 혹시라도 집이 제 허락 없이 거래되려 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 부부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다시는 집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치를 살피며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같은 안부만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처럼 쉽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켜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진짜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내가 선택할 거야. 더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집 문제로 아들 부부와 정면으로 부딪히던 날 이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쳤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집과 내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경솔했어요. 그냥 저희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희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내 집 문제는 내 손으로만 결정할 거야.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스르르 굴러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숨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고, 오래 미뤄둔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은데, 우리 점심 같이 할래?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눈치를 보며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달려가 밥을 차려주거나 억지로 맞춰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원할 때 불러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집 오면 우리 방에서 같이 자도 돼요? 그럼 이번엔 같이 자자. 근데 할머니도 이제는 내 방에 놀러 가보고 싶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에 제 마음도 오랜만에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 호텔 불빛을 바라보며 모텔방에서 울던 그날 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는 참 서럽고 외로웠습니다. 내가 가족이 아니라 손님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답게 지킬 게 있고 내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존엄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바로 내 삶과 내 마음이라는 걸요.